하겠습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열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윤석열이죠. 윤석열이 감옥에 있는 게 아니라 감옥 밖에서 활보하고 있다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제가 어제 경기도 가평경찰서에서 내란 사건이 확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런 개소리를 제가 들어야 했던 이유도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윤석열이 밖을 싸돌아다니고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제 그 경찰관들하고 얘기하면서 제일 열받았던 내용이 뭐냐, 솔직히 제가 그 사람들하고 말을 섞기가 싫었어. 근데 진짜 열받았던 내용이 뭐냐면, 내란 사건이 확정이 되지 않았지 않느냐, 내란죄가 확정되지 않았지 않느냐, 이 말을 해놓고 이 말이 정치적인 말이 아니다 라고 주장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치가 아닙니까? 내란이 확정이 안 됐어요? 그러면 내가 본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본 건 뭡니까? 예? 우리 앞에 왔다 갔다 하던 그 총든 계엄군들은 뭡니까? 이런 걸 보고 뭐냐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형식주의라고 합니다. 법학의 형식주의 법학이라고 합니다. 절차라든지 또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라든지 절차와 권한, 이런 것만 따져가지고 그 절차에 어긋나지 않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권한 부여, 이렇게 형식적인 외형적인 절차라든지 이런 것만 따져서 합법, 불법, 확정, 불확정 뭐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걸 보고 형식적 법학이라고 합니다. 형식적 법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전형적인 형식적인 법리인 거죠. 아직 법원에서 판결이 안 나왔으니 확정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다루는 곳이기 때문에 형법 판결하고는 다르다. 이거 전형적인 형식 논리죠. 형식은 내용이 채워지지 않으면 공허한 겁니다. 내용이 없는 형식은 그거는 껍데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내용과 실질을 따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도 보셨고 나도 보았고 전 세계가 지켜보았습니다. 국회의사당에 무장한 군인들이 투입되는 장면, 이거를 내란 외에 더 무슨 말로 표현하겠어요? 예? 이게 내란이 아니라고, 이걸 내란이 아니라고, 그런 새끼들이 내란이야. 내란 공범들이죠. 예? 현역 군인들이 총 들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그게 내란이 아니라면은 내란인지 아닌지 확정이 안 됐다고 한다면 그 말하는 새끼가 내란 잡으면 내란이지, 내란 역적인 거죠. 그죠? 그래, 대한민국 경찰 중에 그런 놈이 있다는 게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요. 이 경찰청장부터 모가지를 따든지, 아우 진짜 거꾸로 매달아가지고 63빌딩에서 던져버리든지 해야지. 아유 정말 나라 꼴이 어찌 이렇게 됩니까? 예? 누구는 계엄군의 총을 맨몸으로 막아가면서 쿠데타를 막고, 어떤 새끼는 따뜻하고 시원한 사무실에 쳐 앉아가지고 내란이 확정됐네 안 됐네 이딴 개소리를 떠벌려 댕기고, 그런 새끼가 공무원을 하고, 아우. 자, 이런 일이 우리가 벌어지고 있는 이유는 윤석열이가 감옥 밖에 나와 있기 때문이죠. 정말로 열받는 대목이 이 대목입니다. 윤석열이가 석방되는 과정도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역시 형식적인 법학, 법 해석주의, 형식 법학에서 기인한 겁니다. 소위 말하는 구속 기간을 날짜로 계산하는지 시간으로 계산하는지, 참, 자, 이것도 보면은 정말 웃기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절차상 하자가 있기 때문에 석방해야 된다. 이건 전형적인 형식 논리죠. 아무리 절차상 하자가 있더라도 내란 역적한테 그런 절차와 형식을 적용할 수는 없는 겁니다. 아무리 이 법 절차 어쩌고 저쩌고 해도요, 내란 역적들한테는 그런 법 절차 적용하는 거 아니에요. 역적이잖아. 내란 역적이잖아요. 역적들한테
관용을 베푸는 나라가 있습니까? 그런 나라 없어요. 그래서도 안 되는 겁니다. 내란 역적들한테 어설프게 관용을 베풀면은 그거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당해요. 내란 역적들이 용서해 줬다고 해서 역적질 그만둘 것 같아요? 아니요. 역적놈은요, 역적질이 성공할 때까지 계속 역적질 합니다. 따라서 역적들을 목을 따는 이유, 삼족을 멸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그죠?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와서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기현 판사니 심우정 검찰총장이니 이 자들을 비난하고 이 자들을 빨리 감옥에 쳐넣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심우정을 내란 검사라고 부르고 그 심우정을 찬양한 최동순 같은 애들을, 한국일보 최동순 같은 애를 내란 기자라고 부르는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아이씨, 내란 검사 맞잖아. 안 그래요? 진짜 어디서 역적 새끼들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말이야.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말이야. 자, 어쨌든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우리는 지금이라도 윤석열이 감옥에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번에 내란 특검, 조은석 내란 특검이 윤석열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척 기뻐했습니다. 환호하신 분들도 계세요. 글쎄 뭐 언론들도, 특히 법조 기자들도 이번만큼은 윤석열이 피해가기 어렵겠구나라고 다 윤석열이 이번에 구속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 그런데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가 있었죠. 지 이름자도 하나 공개 못한, 지가 해놓고 또 지가 했다고 말 못하는, 아비를 아비라 부르지 못한다는, 호용호제가 안 되는 무슨 홍길동 판사도 아니고 말이야. 지가 해놓고 지가 했다고 말 못하는 이런 판사가 있었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 알고 봤더니 이름이 이정재 판사였습니다. 이정재 판사, 제가 사실 이정재 판사인 것 같다라고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서울중앙지법에 4명의 영장전담재판부가 있는데 지금 가장 유력한 사람이 이정재 판사다라고 그때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네, 맞아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는 구속영장이든 무슨 영장이든 영장이 발부되면은 무슨 지법에 무슨 판사라고 이름을 다 알렸습니다. 윤석열을 처음 감옥에 보냈던 차은경 판사 같은 경우에 얼마나 고생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을 풀어준 판사, 윤석열의 영장을 기각한 판사는 지 이름자를 숨겼습니다. 지도 지가 떳떳하지 못하다는 걸 아는 거죠. 제가 바로 엊그저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 담당 판사 이름은 숨겼다라고 이렇게 기사 보도를 여러분한테 해드렸습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 이 분명히 4명 중에 1명일 텐데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누구인지는 모르겠다. 이것이 어제 저녁 때까지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변화가 좀 있었죠.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서울중앙지법에 이 4명의 영장전담재판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넷 중에서 아마 이정재 판사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에서는 지기현 판사가 영장을 기각했다고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일부는 한성진 판사가 기각했다 이렇게 알고 계신 분도 계십니다만 예, 둘 다 아닙니다. 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가 기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영장전담재판부는 정재욱 부장판사, 박정호 부장판사, 이정재 부장판사, 남세진 부장판사입니다. 각각 70년생, 73년생, 72년생, 78년생입니다. 연수원 32기와 33기, 30기가 가장 많네요. 저는 이 중에서
이정재 부장판사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확인해 보니까 역시 이정재 부장판사인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오늘 김경호 변호사,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이 최혜병 사건에서 우리 최혜병과 유족들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우리 박 대령님, 박정훈 대령에 대해서 변호사 활동을 했던 우리 김경호 변호사 아시죠? 그 김경호 변호사가 오늘 자신이 이정재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를 직권남용 등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그래서 공수처에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자, 여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죠. 이정재 부장판사, 이 부장판사가 윤석열에 대한 영장, 체포영장을 기각한 판사입니다. 와, 간땡이 크죠. 생긴 거는 요리 생겼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분 보세요. 잘 봐주세요. 이렇게 생겼답니다. 이정재 부장판사. 자, 일이 생겼네. 이정재 부장판사 얼굴 잘 봐두세요. 분명히 길 가다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전북 임실 출생입니다. 전북 해성고와 연세대를 나왔고요. 72년생입니다. 전북 해성고등학교 혹시 동문 계시다면은 이정재 부장판사에 대해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북 임실이 고향이라고 하니까 혹시 전북 임실에 이 고향분들 계시면 저희 장용진 TV로 제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재 부장판사는 어떤 사람인지. 자, 이정재 부장판사. 자, 연수원은 32기, 사법연수원 32기입니다. 원래는 변호사 개업을 했고요. 변호사로 한 6년 정도 근무를 하다가 2008년에 판사로 임용이 됩니다. 첫 부임지는 광주지법이었더라고요. 그 이후에 여기저기에서 판사 생활을 하는데 의정부, 서울중앙, 서울북부 이렇게 판사 생활을 하다가 충남에 있는 논산이죠. 예, 대전지법 논산지원의 부장판사로 첫 부장판사 임무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수원지법 부장판사를 거쳐서 이번에 올해 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됩니다. 수원지법에 갔다가 중앙지법에 온 거예요. 수원지법 갔다가 중앙지법 왔다. 예, 조금 느낌이 좀 싸하죠. 예, 싸합니다. 이유가 있더라고. 제가 보니까 이 사람이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으로 온 이유가 있더라고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지금 현재 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00% 조희대 사람입니다. 조희대가 심은 사람이야. 아니,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법조인이라든지 법조계에 밥을 좀 먹었다는 사람이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조희 대법원장의 아바타, 조희대의 로보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 이번만 그런 것이 아니라 김명수 대법원장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법원장들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반드시 자신의 뜻에 따라서 영장을 발부하지 않거나 이렇게 할 사람들을 갖다 꽂아 넣습니다. 유일하게 자기 사람을 심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 김명수 대법원장 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똑같아. 어쨌거나 이정재 부장판사, 이 사람 수원지법에 있을 때부터 조희대 마음에 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가 시작되자마자 곧바로 서울중앙지법에 배치를 받습니다. 5월 달에 배치받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여기서부터 약간 싸함을 느끼시죠? 자, 이 싸함이 어떤 싸함인지 이제부터 공개될 자료들을 보시면 여러분들 이해가 되실 겁니다. 왠지 모르게 수원지법에서 중앙지법을 왔다는 것부터가 느낌이 깨림직하죠. 그리고 2025년에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가 됐다. 2025년이니까 누구 꼬붕이다? 조희대 꼬붕이다. 예. 조희대가
꼬붕으로 심은 사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판사는 반드시 대법원장의 꼬붕입니다. 그렇지 않았던 경우는 딱 한 차례밖에 없었는데 그게 딱 언제다? 네, 딱 그게 지난번 김명수 때였다. 그러고 보면은 김명수 대법원장은 되게 이상주의자였던 것 같아요. 자신의 역할이 뭔지는 몰랐던 것 같아. 사법부의 적폐를 척결해야 된다는 개혁 대법원장으로서의 역할을 부여했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자기 잘난 맛에 자기 어깨에 뽕 넣는 거에만 집중하다가 6년의 대법원장 임기를 마친 것 같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냥 자기가 뭐 판사로서 훌륭한 판사였다. 뭐 나는 중립이다. 나는 법리에 충실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싶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법리에 충실한다고 해서 지금 대한민국의 판결이나 재판부가 정의로워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썩어 자빠졌는데 사람이 이상한데 어떻게 판결이 잘 나올 수가 있어요? 중립적일 수 있어요. 대법원장이 좀 바뀐다고 해서 세상 바뀌지 않습니다. 당장 나경원 남편 보세요. 그 김재호 부장판사. 그런 사람이 세상이 골천번 골만번 바뀐다고 해서 바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서울 고등법원에 있으면 판결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다 그런 놈들인데 인적 청산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데 그 인적 청산을 못하고 자기 잘난 맛, 자기 선비질 하는데 6년을 허비한 사람이 김명수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김명수 대법원장을 비판하는 거예요. 판사들 김명수 치하라고 해서 판사들이 뭐 바뀌나? 안 바뀌어요. 오히려 김명수 대법원장의 입김이 안 갔기 때문에 더 수구 적폐질을 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로 인한 피해를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아야 했습니까? 가장 대표적인 피해가 조국 전 장관 아니었습니까? 자, 아무튼 또 빡도네. 정말. 자, 올해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됐다는 것은 조희대의 꼬붕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얘기다. 누구? 예, 이정재 부장판사. 생긴 거는 이정재하고 많이 다릅니다. 그죠? 자, 아까 제가 왠지 모르게 싸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싸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기사, 여러분 한번 제목만 읽어보실까요?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김성태 오는 23일 수원지법에서 첫 재판. 이거 재작년에 나온 기사인데요. 자, 이 기사에 뭐 쭉쭉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래서 김성태가 뭐 재판을 받고 있고 이 김성태 담당 부장판사는 신진우 부장판사고 어쩌고 쭉쭉쭉쭉 나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기사의 하단 부분에 이정재 부장판사가 등장하네요. 뭐라고 등장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은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정재. 자, 이거 기사를 잘못 썼죠, 누가? 수원지법 형사 15부라고 해놓고 부장검사라고 썼어요. 부장판사인데 부장판사 이정재가 재판을 맡고 있다. 그러니까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일부를 맡았던 적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신진우는 김성태하고 뭐 이화영 부지사 이런 사람들을 담당을 했죠.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신진우 부장판사한테 재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일부 사건은 다른 판사한테 배분을 합니다. 안부수 회장, 아태평화협의회 안부수 회장, 이 사람이 사실상 북한과 왔다 갔다 하면서 북한과 뭐 협상도 하고 뭐 계약도 맺고 뭐 그랬던 사람이죠. 만약에 쌍방울이 북한과 주가 조작을 하기로 미략을 맺었다면
이 안부수라는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이 협상을 이끌고 돈도 주고 막 그랬던 걸로 보입니다. 자, 바로 이 안부수 재판을 누가 맡았다? 예, 이정재 부장판사가 맡았습니다. 1심에서 법원은 1심에서 이정재 부장판사는 안부수 회장에게 실형을 선고합니다.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죠. 그래서 실제로 법정 구속까지 가버립니다. 자, 그러면서 당시 기사가 이렇게 나와요.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 이정재는 2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외국판 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 회장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뭐라고?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자, 바로 이 사건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의 첫 번째 판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을 시작으로 해서 신진우가 이화영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결을 내린 겁니다. 안부수가 유죄니까 이화영도 유죄다.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진우가 나쁜 놈 이렇게 알고 있는데 신진우보다 더 나쁜 놈이 이정재였던 거죠. 우리는 몰랐지만 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첫 번째 유죄 판결을 내린 사람이 이 사람인 거야. 그리고 이 사람 판결 때문에 줄줄이 유죄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신진우보다 나쁜 사람은 바로 이정재 판사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 이정재 판사가 이번에 윤석열 그 체포영장을 기각시킨 판사인 거예요. 기각되는 게 당연했다, 그지? 예. 야, 이 새끼들 이렇게 해먹고 살았네? 네, 그렇습니다. 이 새끼들 이렇게 해먹고 살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 안 드리면 여러분들 모르셨을 거예요. 대북 송금 사건을 처음으로 유죄 판결한 사람이 바로 이 이정재입니다. 신진우보다 더 나쁜 사람인 거죠. 딱 이해 오시죠? 이 사람이 왜 문제가 되는 사람인지. 왜 이 사람은 수원지법에 있다가 중앙지법으로 갔는지. 그리고 중앙지법에 가서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중앙지법에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가지고 윤석열을 석방을 시켜준 겁니다. 우와 참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사법부의 본질을 민낯을 보면은 이렇습니다. 자, 이왕 나온 김에 이 이정재 부장판사가 내린 판결을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게요. 상담하자면서 교실에서 여제자 추행한 40대 고교 담임 집행유예. 수원지법 형사 15부 이정재 부장판사는 25일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4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교사인 피고인이 학생을 추행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은 상담 명목으로 학생과 성적 대화를 하는 등 추행했고 피해자의 신뢰를 자신의 욕구 만족을 위해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자, 심지어 피해자는 성적 불쾌감을 느끼면서도 교사와의 관계를 고려해 추행을 견딜 수밖에 없었고 그로 인해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 아니 그런데 어떻게 집행유예가 나오죠? 엄청난 짓을 저질렀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40대 선생님이 그러니까 여고생인가요? 그러니까 하여튼 뭐 고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하여튼 뭐 학생들 상담을 하자고 불러와. 그래 놓고서는 성추행을 했다는 겁니다. 아니 이 내용부터 너무 좀 지저분하지 않아요? 애잖아. 애를 왜 이래? 애한테 이러면 안 되죠. 그런데 이렇게 애한테 이런 짓을 한 선생이
집행유예밖에 안 나왔어요. 실형이 아니고. 아니 이런 선생 때문에 우리가 학교에 애를 보내기 힘들고 무서운 거 아닙니까? 아 이런 사람이 학교에 선생님으로 있는데 누가 어느 부모가 학교에 애를 이렇게 마음 놓고 보낼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이런 놈이 법원에 잡혀왔는데 집행유예라니 판사 이름이 누구라고? 이정재라고. 와이씨 아 진짜 우리가 적폐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이런 류의 성범죄 사건에 되게 관대해요. 제가 이런 류의 성범죄라고 하는 것은 이 권력 관계를 말합니다. 권력 관계. 그래서 고용인하고 피고용인 이 사이에서 일어나는 뭐 성추행 문제 또는 교사와 학생 사이의 성추행 문제. 사실 이게 더 사실 나쁜 거거든요. 이걸 보고 위계에 의한 간음, 위계에 의한 성폭행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위계 관계, 이 서열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말이야. 그런데 희한하게 적폐들은 이런 류의 사건에서는 극히 관대해. 극히 관대해. 똑같은 성범죄 사건이라고 해도 사실 이게 더 죄질이 나쁘잖아요. 그죠? 뭐 고용이든 아니면은 학생 교사 학생 관계든 스승 제자 관계든 하여튼 이렇게 특정한 어떤 위계 질서 하에 있는 사회 또는 보호 감독 하에 있는 관계에서 일어나는 이 성추행 사건 이게 더 질이 나쁘잖아. 근데 여기에 특히 더 관대한 거야. 이게 적폐들의 특징 중에 하나예요. 자, 다음 기사 한번 볼게요. 이번엔 또 어떤 기사가 나올라노? 슬슬 겁나죠? 자, 생후 88일 영아가 보챈다고 이불을 덮어서 살해를 한 친모. 고의가 아니라서 고의가 아니라서 이 사람 집행유예 나왔어요. 집행유예를 낸 이유가 뭐다? 엄마가 이 범행을 저지르기 전에 너무 수면 부족에 시달려 가지고 정상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다 라고 해서 태어난 지 88일밖에 안 되는 아이를 이불로 덮어서 죽였답니다. 여러분 이거 상상이 되세요? 상상이 되세요? 글쎄요, 뭐 산후 우울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도 고려를 좀 해야겠죠. 하지만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갑니다. 수면 부족이 정말 선처를 받아야 할 이유가 범행의 사유가 됩니까? 수면 부족이면 사람도 죽일 수 있나? 예, 이 판결 누가 내렸다고요? 네, 수원지법 형사 15부 부장판사 이정재. 야, 많이 싸합니다. 그죠? 이제. 예. 자, 진짜 싸한 얘기 하나 보여드릴게. 자,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 겁니다. 스카이데일리인가 하는 그런 그 이상한 기사, 그 신문 보셨죠? 그 중국 간첩 99명이 체포가 됐네. 뭐, 그 중국 간첩 99명이 우리나라 선관위에 들어와가지고 뭐 부정선거를 획책했네. 어쩌네 저쩌네. 그 이상한 기사를 썼던 스카이데일리 허겸인가 하는 기자 있어요. 그 허겸, 이 기자한테 검찰이 명예훼손이라든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라든지 이런 혐의를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했는데 이 영장을 기각합니다. 누가 기각해? 이정재 부장판사가 기각해요. 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스카이데일리 기자 그 99명 간첩 사건 어쩌고 저쩌고 하던 이 완전 헛 개소리 이런 개소리를 기각했어요. 와, 우와, 야씨 진짜. 자, 여러분 싸하시죠? 우리가 처음에 왠지 싸하다고 느꼈던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영장을 기각한 이유는 혐의의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렇답니다. 다툼이 있다고? 혐의의 다툼이 있어요? 그러면 99명, 간첩 99명이 체포가 돼가지고 뭐 주한미군이 데리고 있다가 오키나와로 보내고 어쩌고저쩌고 이게 사실일 수 있다는 얘기야? 이정재 부장판사, 니는 그렇게 생각하냐? 야, 참 나라 꼴 잘 돌아간다. 그따구가 판사질을 할 수 있다는 게 무지무지 놀랍습니다. 그것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되기 어렵다는 서울중앙지법의 판사가 될 수 있다는 거 놀랍네요.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부장판사는 그러면 소위 말하는 선거관리위원회 부정선거, 선관위 부정선거 요거 진실로 믿고 있는 겁니까? 그리고 윤석열이 계엄을 선포한 것은 그 선관위에 99명이나 되는 중국 간첩이 부정선거를 획책하기 때문에 그거 잡으려고 계엄 선포했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혐의의 다툼이 있나요? 아우, 이럴 때 우리가 쓰는 말이 있습니다. 주먹이 운다. 아, 참 주먹이 우네요. 아우, 진짜. 예. 참. 자, 물론 이 이정재 부장판사가 늘 이상한 짓만 한 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이런 짓도 하나 하겠더라고요. 마약 혐의 이철규 국힘당 의원 아들, 예, 이 국힘당 의원, 이철규 국힘당 의원 아들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주긴 했습니다. 예. 유일해요. 잘한 것 중에는 거의 이게 유일해. 자, 어떻습니까? 제가 참 이 내용을 준비를 하면서 혼자서 욕했다가 혀를 찼다가 혼자서 열받았다가 막 그랬습니다. 마치 미친놈처럼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있었습니다. 대북 송금 사건을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에서 처음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자, 스카이데일리의 그 가짜 뉴스를 혐의에 다툼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해서 구속영장을 기각해준 판사. 와, 그래, 윤석열 체포영장 기각할 만한 놈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수원지법에 있는 놈을 중앙지법으로 데리고 와 준 거겠죠? 누가? 조희대가. 결국 윤석열의 체포영장을 기각해 준 사람은 누구였다? 조희대였다. 아이씨, 진짜. 여러분, 이거 여기 어떤 분이 작두가 운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네. 참. 그러니까 우리가 느끼고는 있었죠.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이 기각될 때 이거 조희대 영향이다. 조희대 때문에 이런 판결이 나왔을 거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말들 했습니다만 연결고리가 딱 나오진 않았죠. 근데 오늘 이렇게 연결고리가 나왔습니다. 예, 결국 대한민국 사법부가 썩어가는 이유는 팔할이 조희대였습니다. 그래서 조희대를 절대로 대법원장에 앉히면 안 된다고, 무슨 일이 있어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이고, 우리 뿜개 아저씨가 그렇게 조희대를 좋아하더라고. 아, 참 답답하네요. 자, 지금이라도 조희대를 내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좀 논의했으면 합니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5분, 45분이 아니군요. 54분 지나고 있습니다. 네, 오밤중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딸랑하버님께